자, 계속해서 부동산 입지론이라는 주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공업 입지론 이런 것부터 이제 학자 이름, 학설 이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이게 억지로 이제 말을 막 만들어내서라도 외우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공업 입지론, 그동안 상업 입지론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플러스 알파라고는 조금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공업 입지 어디가 좋은가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학설과 개념 한 줄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방법은요, 원래 이게 책 한 권짜리입니다. 책 한 권짜리를 우리 한 줄로 정리해서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 암기, 사유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외국 학자가 나와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자, 먼저 공업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 레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지금요, 이게 이제 어떤 공업지를 입지, 어디다 공장을 세워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요소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공업지라고 하는 거, 먼저 첫 번째가 시장. 이라고 하는 거, 시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생산, 원료 등 관련해서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하나가 문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등이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론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공급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의 규모 또는 요걸 줄여서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공업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주안점을 두느냐 또는 공급의 주안점을 두느냐, 요 두 가지 개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최대 수요 이론 나와 있죠. 수요 이론. 자, 그래서 이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좋은 공업 입지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름 자체가 레쉬에 시옷 들어가 있잖아.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해서 수요 이론할 때 시옷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레쉬라는 학자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이름 지을 때 수요랑 관련돼 있었어. 그래서 그 운명을 그대로 이제 학자가 돼서 학설로 주장을 하게 될 때 뭐야, 최대 수요,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업지 입지는 수요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레쉬, 시옷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름 자체에서 수요의 시옷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이 사람이 다르게 되면 최적의 공업지는 시장 또는 이제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 가장 좋은 공업지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도권 인근 지역에 소규모의 경공업 이런 것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장의 넓은 쪽에 가까이 입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개념이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또 공급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또 최적의 공업 입지를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이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그 남동 해안이라고 그러나요?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어차피 원유니 뭐 이런 것들을 자, 어디지? 사우디 이런 데서 싣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육지로 운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겁나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자,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지역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자, 학자 이름 보니까요, 베버 이렇게 돼 있네. 봐봐, 최소 비용 이론에 비읍하고요, 베버에 비읍하고 요렇게 비읍 시옷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최적의 공업지라고 하는 것은 자,
자,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에는 수송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이제 집적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텐데 이걸 다 통틀어서 자, 수송비나 인건비는 자금은 자금일수록 좋을 테고 집적이익은 뭉쳐서 이익이 되는 걸 집적이익이라고 불러요. 집적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자, 이 과정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렇게 뭐라고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게 최적의 공업입지다. 그래서 이제 학자 이름, 학설 이름은 겁나 짜증난데 수요 이론,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은 시옷 들어가는 레쉬라는 사람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베버 비읍 최소 비용 이론에서 이렇게 억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자, 5초, 10초도 걸리면 안 돼. 실질적으로 5초 만에 딱딱 포인트를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느 식으로 공부를 해도 항상 여러분의 삶에는 시험 합격하실 때까지는 공포가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내려주셔야 됩니다. 해서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자, 수요 가장 큰 지점이 최적의 공업입지다. 베버 비용, 베이비, 베버 비용에서 베버에 따르게 되면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예,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동안 16년 정도, 한 20년 가까운 문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공업 입지론 자체가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봤을 때 총 3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업 입지론은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업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자, 어떤 시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심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요, 뭐죠?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보면 반짝반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정에 등 같은 거, 크리스탈 이런 거 붙어 있잖아. 크리스탈로 조명을 처리하기 위한 반짝반짝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학자 이름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해서 뭐라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해서 반짝반짝 중심지, 반짝반짝 중심지, 반짝이는 게 뭐라고?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수요 이론, 최대 수요 이론 하면 레쉬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베버 이렇게 갔어. 중심지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 가장 빛나고 화려한 장소, 빛나는 게 뭐야?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내용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는 것. 하여튼 새끼들 그냥 그 영어를 일본 놈들이 번역하고 일본 놈들이 번역한 걸 한국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하여튼 말 개떡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 한번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중심지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이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중심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무엇이고 최소 요구치가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정의를 따져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는 이 중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배후 지역이라 부르게 될 텐데 이 배후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지역을 중심지라 부른다. 뭐 이건 자 거의 뭐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배후 지역 각종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중심지. 뭐 이건 시험 문제에 뭐 다뤄질 주제도 아니야. 그럼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냐 또는 최소 요구치가 뭐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개념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재화의 도달 범위. 자, 그러니까 문장은 이건 이제 뭘 중심으로 한 거야? 재화. 이 중심지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배달될 수 있는 거리, 도달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다시 재화가 배달될 수 있는 거리, 이걸 달리 표현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볼까요? 이 외곽에 있는 사람이 중심지까지 나다닐 수 있는 최대 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거리. 다시 물건을 기준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달 거리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거꾸로 자 배달시킬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 자 배달 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사러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중심지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통행할 수 있는, 나다닐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는 최대 거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는요, 최소한의 인구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같은 개념이 막 중첩적으로 녹아있죠. 그래서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자 그래서 자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경우, 자 배달될 수 있는 범위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행 가능한 범위 안에 충분한 인구,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지 이 중심지 계속 성립할 수 있고, 또 유지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상 어려운 것은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의 인구수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개념이 겁나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중심지 활동에 제공하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자, 이게 이제 아까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 통행 가능한 거리라는 개념이 될 테고, 좀 관념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멀어서 자 여기까지 배달시키지 않을 지역 또는 통행할 사람이 없는 지역,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하기 위해서 통행 가능한 거리, 그리고 관념적으로 표현하면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전에 시험에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상업입지론에서 제일 먼저 중심지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중심지는 반짝반짝, 외곽 지역보다 반짝반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학자 이름,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다 정해진 거야.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가 성립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통행 가능한 거리 또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해서 이 정도가 중심지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요거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지 안에서의 상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심지, 어떤 도시가 있고 중심지라는 것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여러 개의 가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게가 입지한다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넬슨이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도 말을 만들어야 돼.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맛있는 만두가 있다. 그래서 남들 보기 전에 얼른 낼름 입에다가 쳐넣게 되더라 라고 해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넬슨의 입지 이론. 자 소매는 삐버죠. 넬슨의 입지 이론에서 자 넬름 입에 쳐넣는다. 해서 넬슨의 입지 이론 또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드셔야 돼. 이걸 이제 관념적으로 넬슨이라는 사람이 소매 입지 이론을 전개를 해 감에 있어서 소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못 외워. 해서 넬슨의 소매 입지론, 넬름 입에다 쳐넣는다 해서 넬슨의 소매 입지론. 그래서 자 특정한 점포 상가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할 요소에는 상권의 잠재력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넬슨의 자 소매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
특정한 점포가 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출액을 확보하기 적절한 매출액을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는 기준점에는 이러저런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뒤에 갈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스토리를 짜면 이런 식이야. 지금 전체 반짝반짝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자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한의 인구수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 해서 이 중심지에 있는 수많은 상가들이 있게 될 텐데 넬름 입에다 쳐넣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 특정한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 8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8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전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가 되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개별 점포, 개별 상가 단위로 최대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넬름 입에 쳐넣었던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반짝반짝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이게 제일 어려웠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통행 가능한 거리 또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이게 제일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 다른 거 볼 거 없고 중심지 안에 있는 각 상가가 최대 매출액을 노리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가 뭐냐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넬름 입에 쳐넣는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공간 구조론 할 때만 하더라도 해볼 만했어. 사실은 지대론 할 때만 해도 좀 힘은 들어도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든가 자 위치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맞절 아니고 막세라고 막세 절대 지대설 그다음에 마준일 해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론까지 여기서 이제 학자 4명, 4명 나왔나요? 자, 5명 나왔구나. 이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또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 헤르술만의 다핵심 이론 여기까지는 학사 이름을 좀 외웠단 말이야. 근데 아까 공업 입지론 할 때부터 이제 버벅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 속에 답이 있다. 레쉬는 어떻다? 수요,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배버,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비용,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넬름 입에다가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자, 요게 좀 이제 없어 보입니다. 모양새도 빠져 보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 같이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결국 이제 암기 문제다.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해하고 자시고 없어.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도 양들이 많다는 거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겁나 많이 출제가 됐고 요즘에 오히려 나오지 않고 있는 파트가 바로 부동산 입지론 중에서 상업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해서 입지 말고 인력 법칙,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소매 인력 법칙 이라고 하는 개념, 인력 땡기는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 가게가 A라는 가게가 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건데 화폐 상권 분석 모형에서 얘기할 텐데 B라는 가게가 있다. 그런데 A라는 가게는 1000평이야. 1000평. 그 다음에 B라는 가게는 3평이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나머지 요소가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갈 것이다. A라는 가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자,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자, 둘 다 1000평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B라는 가게는 예를 들어서 자 100m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A라는 가게는 6k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60km를 하십시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 소비자는 어디를 갈 것이냐? 당연히 가까운 곳에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폐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 점포 크고 그 다음에 가까우면 어떻다?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을 논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바로 레일리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게 소매 인력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근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요,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은 나중에 몇 번 하면 금방 외웁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애들이 어려워.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은 다 뭐 학자 이름 바꿔치기 할 일이 전혀 일단 없고요. 지금까지 문제로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움이 작아. 근데 앞에서 했던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자, 이 사람은 도시라는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먼저 얘기를 상급 입지론 얘기를 하면서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고 C라는 도시가 있는데, 자, 갑자기 배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배드타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잠만 잠 동네죠. 자, D라는 도시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트 가서 물건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A라는 도시로 갈 거냐, B라는 도시로 갈 거냐, C라는 도시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데 우리 과학을 보게 되면은, 또 과학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겁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요. 그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뉴턴인가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거, 모든 질량 있는 물건은 땡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빌부터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의 무게하고 그 개인의 무게하고 따져 물었을 때 뭐가 더 무거워? 자, 지구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달라붙어 살게 된다. 근데 어떤 이유로 지구보다 질량이 더 큰 사람이 태어났다. 뭐 어마무시한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구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인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만약에 A라는 도시가 규모가 인구수를 갖고 보통 문제를 구성합니다. 100만이다. 인구가 B라는 도시가 자 10만이다. C라는 도시가 인구가 5만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이 100만인 도시에 더 많은 가게들이 있을 테고 등등등. 그래서 D라는 도시의 소비자는 만약에 A, B, C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간다면 거리가 똑같다고는 전제가 쌓였을 때 당연히 A라는 도시로 주로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이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럼 개념은 두 가지죠. 바로 인구수, 그 도시의 덩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테고, 거리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쪽으로 안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덩치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모습도 보게 되면 수도권이 있고요. 각종의 안양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성남이나 위성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거기서 충분히 자족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안양, 성남, 부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로 간단 말이야. 거기는 이제 서울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로 인구수가 많으니까 먹고 살고 일자리도 많을 것이고, 이런 논리구조. 그래서 자, 내용 간단해요. 그래서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이 됐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됐든 간에 덩치 크면 덩치 큰 쪽으로 몰려가게 된다. 거리 가까운 쪽으로 몰려가게 된다.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다? 자, 더 안 간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각 중심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고객 유인력, 고객을 땡기는 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두 중심지, 두 개라고 전제했을 때 인구수에 비례하고, 인구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그쪽에서 땡기는 힘이 더 커지게 된다. 한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왜 거리의 제곱이냐? 그냥 그래 계산해 보니까 얘들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지. 각 중심지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 나누기 거리의 제곱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장난해서 29회 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중심지의 고객 유인력, 자, 거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래 제곱분의 인구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소위 이제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자, 이 개념은 나중에 화폐 상권 분석 모형할 때도 각 점포를 방문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문제는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각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A도시, B도시, C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 D의 소비자가 A 도시를 방문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확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것은 뭐만 공부했어? 바로 각 중심지의 고객 유인력 또는 각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A 도시 고객 유인력 구해야 되고요. B 도시 고객 유인력, C 도시 고객 유인력을 구한다. 근데 그러면 A 도시 고객 유인력은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냐? 바로 공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이건 A 도시와 신도시 D 간의 거리의 제곱분의 A 도시의 인구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B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구조지. B 도시와 D 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분의 B 도시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C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란 것은 C 도시와 D 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C 도시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해서 결국은 이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몇 초 만에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는 A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B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C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A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 그 A 도시의 고객 유인력뿐만 아니라 만약 B 도시, C 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D라고 한다면 B 도시의 고객 유인력도 구해야 되고요. C 도시의 고객 유인력도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게 1단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수험자들이 멍해버립니다. 어찌어찌해서 오랜만에 하는 산수 막 버벅이면서 겨우 고객 유인력을 구했는데 답에는 이런 게 없어. 그냥 멍하니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방문할 확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도시 고객 유인력, 자, 요거 먼저 분자값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값에는 A 도시 고객 유인력과 B 도시 고객 유인력, C 도시 고객 유인력 이걸 다 더한 분의 바로 A 도시 고객 유인력.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A 도시를 방문할 확률이라는 것은 자, 고객 유인력, 어디?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만약에 A, B, C 세 개 도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유인력이라고 해서 B 도시, 그 다음에 고객 유인력이라고 해서, 자, 뭐야? C 도시. 이렇게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값이 뭐가 된다? 고객 유인력 A 도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이렇게 계산을 이제 구성을 하게 만들어. 계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벙쳐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학기론 문제는요, 특히 계산 또는 이제 이렇게 산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문제는 딱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한 번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뒤틀어서 출제하는 게 기본 출제 기술이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포인트죠. 자,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A 도시를 방문할 확률 또는 B 도시를 또는 C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전통적인 문제였었고 29회 때 마지막 문제에서는 각 중심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그 중심지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중심지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은 그 각 중심지까지와 지금 신도시 D 간의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28회인가까지
계산 문제 약 2년에 한 번씩 구성됐던 건데 요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회, 29회, 30일에 연속 3년 동안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좀 민망해.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어찌됐든 우리들 입장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과거 패턴 지금 이제 3년 동안 안 나오긴 했지만은 언제라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거저주는 계산 문제 형태가 된다. 다시 갑시다. 거래 제곱분의 인구수 이걸 우리가 고객 유인력이라고 부른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거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수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갈 테고요. 만약에 C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신도시 D에서 라는 것이 있게 되면 A도시의 고객 유인력과 B도시의 고객 유인력,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모두 더해서 분모로 삼고 바로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분자로 삼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C도시를 방문할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이제 부동산 입주는 사실상 마지막 주제죠. 바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이 허프라고 하는 사람의 상권 분석 모형은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그대로 카피를 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만 레일리라는 한 사람은 신도시 D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의 A도시나 B도시나 C도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자, 요 확률을 계산해 보는 문제였던 비해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의 도시라고 이렇게 쳤을 때 이 D라고 하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 A 자 상점을 갈 거냐, B 상점을 갈 거냐, C 상점을 갈 거냐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따져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거리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줄 때는 항상 거리 마찰 계수 2라는 값을 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각 상가의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라는 식의 문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A 상점을 방문할 확률, B 상점을 방문할 확률,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어차피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C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냥 거래 지역분의 인구수라는 개념으로 자 이때는 상점 규모가 되겠죠. 해서 허브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소비자가 A, B, C 세 개 상점이 있다고 했을 때 A 상점이나 B 상점, C 상점 중에서 특정한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만약에 지금 제가 세 개를 예시를 했는데 뭐 네 개가 되면 또 자, 4개의 상점이 있다면 특정한 상점을 갈 확률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쟁 점포의 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점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정한 점포를 방문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점포의 거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쪽으로 갈 테고 멀면 멀수록 그쪽으로 안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점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거기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트, 대형 마트 중에 뭐 이마트 뭐 이런 데를 가잖아. 이런 데를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주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점포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계가 돼. 점포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상품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인터넷에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볼 건 아니고 자 경쟁 점포의 수라고 하는 거, 거리, 그다음에 점포 면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특정한 상점 또는 점포를 선택할 확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보셨고요. 이제 자 공간 마찰계수 또는 이선 거리 마찰계수 같은 개념입니다. 해서 퉁쳐가지고요. 이 자 허프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공간 마찰계수가 작은 그런 점포를 방문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거리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 자 이때 거기를 방문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간 마찰계수가
작다. 그러면 정리하면 마찰 개수가 작은 점포를 확률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표현상 거리라는 표현 대신에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볼까요? 시간거리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 교통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조건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찰, 이것을 못 가게 막는 힘, 마찰의 개수, 마찰에 하는 힘이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점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소비자가 자 주로 방문할 곳이 뭐냐라고 하는 거, 공간 마찰 개수가 작은 곳,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교통 조건이 양호한 곳일수록 자 거기를 방문할 확률은 커지게 된다. 뭐 요거는 개념상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까다롭지. 전문품점, 편의품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품점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 쇼핑하는 건 다 배제하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건 배제하고 몸으로 뛰어간다 하십시다. 편의품점,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것 또는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문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대형 TV 등의 전시대, 대형 냉장고가 있는 공간, 이걸 우리가 바로 전문품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가십시다. 어떤 가게가 A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편의품점인 경우도 있고 담배 팔고 음료수 파는데, 그 다음에 자 A라는 가게가 만약에 전문품점인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점포까지 가는데, 자, 지금 자 거리가 10km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B에도 자 편의품점도 10km, 전문품점도 10km로 한번 전제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전문품점 같으면은 10km 되더라도 어떻다 가서 대형 TV들 보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 담배 사러 음료수 하나 사러 10km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허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품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리가 멀더라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의품점보다 공간 마찰 개수가 작다라고 하는, 동일한 거리라고 했을 때 전문품점 TV를 사러는 갈 수가 있겠지만은 담배 사러 10km를 가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공간 마찰 개수가 작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교통 조건이 좋으면 어떻다, 마찰 개수가 작다.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면 같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공간 마찰 개수가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간 마찰 개수가 작은 점포, 이것이 이 점포를 우리 소비자는 어떻다, 방문할 확률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산 문제 형태, 앞에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고 하는 주제와 똑같아요. 전통적인 계산 문제, 전통적인 문제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서 A 상점, B 상점, C 상점에 있는 그 도시의 소비자가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고르시오. 공간 마찰 개수가 2인 경우, 이렇게 이제 미리 전제를 주게 됩니다. 공간 마찰 개수 또는 거리 마찰 개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소비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동네에 A라는 상점이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상점이 있다. 그 다음에 C라는 상점이 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문제는 저는 처음에는 2개 나오다가 요 근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3개를 내요. 4개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계산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때 이 소비자가 A라는 상점을 갈 거냐, B라는 상점을 갈 거냐, C라는 상점을 갈 거냐 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각 점포에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분모로 삼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분자가 바로 A 상점을 방문할 확률 또는 B 상점을 방문할 확률 또는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자 문제에서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방문할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C 상점의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1단계로서 고객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그리고 그걸 다 더해서 다 분모로 삼게 될 것이고, 만약에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없는데요. 이때는 분자값에 A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C 상점의 고객 유인력 분의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실 문제들은요, 앞에서 웨일의 소멸력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가지고 그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주로 구성이 되다가, 지금 30회 때인가 31회 때 나왔던 주제가 공간 마찰계수 또는 거리 마찰계수라고 합니다.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그 상점을 방문 확률이 높다. 마찰계수가 작은 게 뭐냐, 교통조건, 거리가 짧을수록, 자, 시간거리가 짧을수록 공간 마찰계수가 작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점포의 특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전문품점이라고 하는 것은 멀더라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편의품점은 멀면 안 간다. 그래서 전문품점이 바로 공간 마찰계수가 편의품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요, 그 다음 주제 개발 관리론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